과일을 너무 좋아하셔서 당화혈 색소가 7.2까지 올라가셨던 분이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영상 내용대로 차근차근 실천해 주셨더니 정상 범위까지 떨어진 분도 있습니다. 당뇨인분들이 무조건 과일을 기피해야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어떻게 이 좋아하는 걸 또 평생 안 먹고 살겠습니까? 네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정말 저는 슈퍼푸드라고 말씀드리고요. 혈당 지수도 실제로 25 정도로 굉장히 낮은 과일에 속합니다. 제가 오늘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치즈랑 같이 드셔보시는 겁니다. 당뇨병 하면 단 것, 특히 과일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혈당을 굉장히 많이 올린다, 혈당 폭탄이다 하면서 먹지 말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왜 이렇게 예쁘고 영롱한 과일이 왜 기피 대상이 됐는지 그런 걸 설명해 드리자면, 과거에 우리 선조시대 때는 사실 과일 굉장히 훌륭한 에너지원이었습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한 그런 훌륭한 음식이었는데요. 요즘에 이제 마트에서, 시장에서 과일 홍보하는 걸 보면 당도 몇 프로 이렇게 홍보를 하잖아요. 몇십 년간 계속해서 더욱더 달고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 과일을 계속 인간들이 품종 개량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식이섬유는 없어지고, 최근에 그래서 수박은 씨 없는 수박이죠. 수박 전체가 다 당입니다. 현대인들이 먹는 과일은 굉장히 당도도 높고 혈당 지수도 높아졌기 때문에 당뇨인분들은 과일 먹지 마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과일 진짜 맛있잖아요. 어떻게 이 좋아하는 걸 또 평생 안 먹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과일도 똑똑하게 먹어서 혈당을 적게 올리는 방법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글로코핏 회원분 중에서 과일을 너무 좋아하셔서 당화혈 색소가 7.2까지 올라가셨던 분이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영상 내용대로 차근차근 실천해 주셨더니 정상 범위까지 떨어진 분도 있습니다. 당뇨인분들이 무조건 과일을 기피해야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당뇨인입니까? 과일 드세요 라고 추천하는 영상들도 있잖아요. 이제 왜 그런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일에는 일단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하고요. 또 항산화 물질, 다른 음식에서는 보충할 수 없는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이런 미량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혈당은 조금 올릴 수 있지만 대사 건강 전체를 봤을 때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의 보고인 거죠. 이러한 과일 속의 항산화 성분들은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을 해주고 혈관 건강도 지켜주면서 만성 염증까지 조절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당이 좀 많다고 해서 무조건 기피해야 할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일을 드신다면 무조건 기피하기보다는 어떻게 똑똑하게 먹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과일 중에서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당뇨인분들이 드셔도 많이 올리지 않는 과일 제가 오늘 네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의 혈당 지수는 약 38 정도 되어서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는 수치를 가지고 있고요. 또 사과에는 식이섬유와 폴리페놀과 같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혈당 상승을 완화시키면서 장 건강의 개선에까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이 블루베리는 정말 저는 슈퍼푸드라고 말씀드리고요. 베리류면 다 됩니다. 딸기나 아사이베리 전부 다 혈당 많이 올리지 않으면서 안토시아닌도 풍부하기 때문에 여러 항산화 작용들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면서 우리의 대사 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블루베리 쿠팡에서 사거나 하면 이렇게 냉동돼서 많이 오잖아요. 조금은 영양분이 떨어질 수 있지만 다른 과일들과 비교해서는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냉동된 블루베리를 구매해서 얼려두고 꺼내서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자몽인데요. 좀 씁쓸한 맛이 나기도 하고 당도가 먹어보기만 해도 많이 달지는 않잖아요. 혈당 지수도 실제로 25 정도로 굉장히 낮은 과일에 속합니다. 또한 이 자몽에 들어있는 나란진이라는 성분은 인슐린 감수성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연구도 있으니 자몽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키위인데요. 키위의 혈당 지수는 약 50 정도이고요. 혈당을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습니다. 키위에는 비타민C와 마그네슘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대사 건강을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 네 가지 과일 한번 혈당 측정기가 있다면 혈당을 측정해 가면서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혈당을 정말 하늘 끝까지 올리는 그런 과일들 있는데요. 네 가지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이 익은 바나나입니다. 익는 정도에 따라서 당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초록색 덜 익은 바나나는 혈당을 적게 올립니다. 그런데
노란색이고 이제 거무튀튀해지는 굉장히 무르고 더 단 이런 바나나는 정말 혈당을 정말 하늘 끝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후숙 과일은 처음에 땄을 때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당도는 낮은 반면에 점점 익어갈수록 똑같은 바나나에 식이섬유가 줄어들고 당도가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히려 운동선수들 아니면 뭐 대회를 준비하는 운동하시는 분들은 운동하기 직전에 이 엄청나게 익은 바나나를 먹어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당도를 보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당뇨인분들은 이렇게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피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포도입니다. 이 포도 자체는 혈당 지수가 많이 높은 과일은 아닌데요. 이 포도의 문제는 한번 먹기 시작하면 끝없이 먹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포도를 딱 책상에 두고 한번 먹기 시작하면 기계처럼 먹어요. 어느새 정신 차려보면 한 송이를 다 먹게 됩니다. 이 영상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도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건데요. 이 포도 한 송이를 한 자리에서 다 먹게 되면 당류가 무려 35g에 달할 정도라고 합니다. 콜라 한 캔에 들어있는 당류와 비슷한 양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도 좀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열대 과일들이죠. 망고나 파인애플 같은 굉장히 혀에 대기만 해도 정말 달달한 그런 과일들입니다. 이런 과일들은 식이섬유가 굉장히 적고 당도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정말 혈당 스파이크는 그냥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대 과일류도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말린 체리입니다. 말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당이 농축되어 있어서 그냥 사탕을 먹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말린 과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건포도 같은 것도 역시나 혈당을 굉장히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일들은 좀 주의해서 지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과일도 똑똑하게 드시면 혈당을 적게 올리게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과일 똑똑하게 먹는 방법 첫 번째는 단백질이 풍부한 샐러드에 같이 곁들여서 과일을 드시는 겁니다. 과일을 단독으로 드시게 되면 과일도 결국엔 탄수화물이잖아요. 탄수화물만 먹으면 고장난 기차처럼 그냥 계속 달려갑니다. 혈당이. 이렇게 채소, 단백질, 지방, 과일까지 함께 드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과일을 곁들여서 드시기 좋은 레시피 3가지를 추천을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닭가슴살, 사과, 아보카도 샐러드입니다. 닭가슴살은 찜이나 에어프라이기에 돌리신 100g 정도 준비해 주시고, 사과는 절반 정도 껍질째 꼭 넣어 주시고요. 아보카도는 4분의 1 슬라이스, 채소는 어린 잎 채소를 조금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선택이긴 한데 삶은 계란도 절반 정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드레싱, 설탕 들어간 드레싱 넣으면 말짱 도루묵이겠죠. 올리브 오일 1큰술과 발사믹 식초를 넣어서 드셔주시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드시게 되면 닭가슴살과 삶은 계란, 흰자의 단백질, 아보카도와 올리브유의 건강한 불포화 지방, 그리고 식이섬유, 그리고 사과의 과일까지 굉장히 풍미가 좋으면서 혈당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샐러드입니다. 두 번째는 연어, 블루베리, 그릭 요거트 샐러드인데요. 구운 연어 100g 준비를 해주시고요. 루꼴라 준비해 주세요. 블루베리는 2큰술 정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호두는 1큰술 정도, 그리고 그릭 요거트는 꼭 무가당으로 2큰술 정도를 이렇게 덜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역시나 중요한 드레싱은 레몬즙을 뿌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드시게 되면 연어에 있는 오메가3 성분, 블루베리에 있는 항산화 성분, 그릭 요거트의 단백질까지 섭취할 수 있는 정말 완벽한 하나의 샐러드가 완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닭가슴살과 배, 치즈를 곁들인 곡물 샐러드입니다. 재료로는 닭가슴살 100g 정도에 배는 절반 정도 잘라서 넣어주시고요. 양상추 믹스를 1컵 정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곡물로는 퀴노아를 선택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모짜렐라 치즈 30g 정도를 추가해 주시고요. 드레싱으로는 올리브유 1스푼에 발사믹 식초를 첨가해 주시면 건강한 샐러드가 완성이 됩니다. 제가 소개해 드린 이 3가지 샐러드, 영양 성분과 혈당을 안 올리면서도 맛까지 있는 샐러드를 제가 직접 연구한 거니까요. 꼭 한번 이 영상 보신 분들 샐러드 한번 직접 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똑같은 과일을 식사 후에 부쳐서 디저트로 드시는 방법입니다. 이 식사는 되도록이면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했던 식사 이후에 부쳐서 과일을 드시면 미리 식사 때 드셨던 이 단백질과 지방이 과일의 소화 속도를 천천히 지연시키면서 혈당 상승 정도를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탄수화물이 너무 많지 않은 계란이나 아보카도 같은 건강한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했던 식사 후에 붙여서 과일을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셋째는 껍질째 먹기입니다. 사과 같은 껍질과 함께 먹어도 맛이 있는 이런 과일들은 꼭 껍질을 다 떼내지 마시고 껍질에 있는 식이섬유까지 같이 섭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농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잘 뽀득뽀득 씻고 껍질째 드셔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마다 똑같은 과일을 먹더라도 반응이 정말 다르게 나타납니다. 당화혈색소를 7.2에서 정상까지 낮춘 글루코핀 회원분도 사과, 배, 블루베리를 드시면서도 잘 맞는 과일이었기 때문에 당화혈색소가 낮아질 수 있었습니다. 과일을 무조건 기피하시기보다는 직접 이 글루코핀 혈당 측정을 통해서 나한테 잘 맞는 과일을 찾으시는 게 과일을 똑똑하게 먹는 첫 번째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사과랑 같이 그 땅콩 버터가 그렇게 궁합이 좋다, 혈당도 덜 올린다 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땅콩 버터에 들어있는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이 사과의 혈당 상승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조합이고요. 실제로 맛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치즈랑 같이 드셔보시는 겁니다. 이 치즈에는 단백질과 지방이 굉장히 풍부해서 사과와 함께 이 치즈를 따로따로 이렇게 드셔주시면 또 식후 혈당 안정화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요. 이 치즈를 선택하실 때는 염분이나 포화지방이 너무 많은 치즈보다는 염분이 좀 적고 화학 공정을 적게 거친 저지방 치즈를 선택해 주시면 조금 더 건강하게 사과와 함께 조합을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다 보니까 꿀이랑 사과를 같이 먹으면 좋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이거는 아닙니다. 꿀이 좀 벌들이 만들기도 했고 자연에서 나왔고 흰색 설탕이 아니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꿀도 결국에는 설탕입니다. 우리 몸 입장에선 똑같은 단순당이기 때문에 사과의 당과 꿀에 단순당을 얹어서 혈당 폭탄을 만들겠죠. 그래서 추천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과일을 건강하고 똑똑하게 먹는 방법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 드렸는데요. 한번 오늘 영상에 나온 그런 레시피들이나 제가 소개해 드린 방법들을 꼭 한번 시도해서 과일을 드시면서도 혈당 관리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뇨 혈당 수치 400에서 150까지 떨어진 분이 계셨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비상식적이라 생각할 수 있는 과일 섭취를 권합니다. 저당도 과일을 권하는 편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혈당이 떨어지는 패턴을 보인다라고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은 아침 과일 습관 500g입니다. 이 500g의 과일을 구성할 때는 안녕하세요. 저는 영양과 해독의 원리를 전하는 완전해독연구소의 류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일반인들의 경우와 당뇨인들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내가 좋아하는 과일, 제철 과일 무엇이든지 다 드셔도 됩니다. 당지수를 이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식사로 먹는 과일은 식이섬유와 함께 수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구애받지 않고 모든 과일을 자유롭게 먹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뇨인 분들은 일단 혈당 상승의 우려와 또 당화혈색소 수치가 처음부터 높기 때문에 저당도 과일을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오렌지나 사과, 키위, 토마토, 블루베리 이런 과일들이 있고요.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은 채소 섭취와 함께 하시면서 혈당을 더 낮게 유지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제가 책에 쓴 내용과 또 상담할 때 많이 말씀드리는 내용으로는 아침 과일 습관 500g입니다. 사과 하나, 오렌지 하나 정도의 분량이고요. 작은 사과 3개 정도의 분량입니다. 이 500g의 과일을 구성할 때는 위 건강 상태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데요. 위 건강에 문제가 없는 분들이라면 약간 다채롭게 3가지 정도의 과일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서로 섞어서 먹는 것보다는 한 가지 과일을 다 드시고 그 다음 과일을 드시고 그 다음 과일을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제가 항상 단순한 식사, 완전 소화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섞이면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따로따로 드시는 방법 또는 더 약한 분들은 한 가지 과일만 드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위 건강에 문제가 없는 분들은 크게 동시에 드셔도 큰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이상적인 것은 따로따로 드시는 방법이 더 좋습니다.
아침 식사는 제가 늘 강조하는 우리 몸의 리듬 중에 배출의 주기에 맞는 식사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사람의 몸도 세 가지 질서가 있습니다. 배출의 주기, 섭취 주기, 동화 주기라는 이 질서가 있는데요. 배출의 주기라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화장실에 가잖아요. 그래서 새벽 4시부터 오전 12시까지는 몸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내보내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식사도 뭔가 막 흡수하고 영양을 흡수하고 고영양식을 하는 것보다 우리 몸이 편안하게 수분 위주의 식사를 통해서 몸에 쌓여있는 독소들을 내보내는 시간이라는 것을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보내는 식사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 드시죠? 물만 먹느냐? 그렇지 않고 이 식사를 배출해 주기에 가장 좋은 식사로 추천을 하는데요. 바로 과일 식사입니다. 이 성분을 꼼꼼하게 분석을 했는데요. 90%가 수분입니다. 나머지는 탄수화물, 소량의 단백질과 지방,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와 효소, 그리고 파이토케미컬, 식물 영양소까지 해서 총 9대 영양소로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일은 씹는 순간 수분이 돼서 거의 소화시킬 소화 효소가 필요로 하는 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먹으면서 바로 수분으로 흡수가 되고 그리고 우리 몸에 아주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 효소와 식물 영양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간과 장에도 해독을 돕는 매우 중요한 성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과일 식사하면 처음에는 좀 낯설 수 있지만 먹다 보면 굉장한 포만감도 느끼게 되고 또 화장실도 잘 가게 되고 또 여성분들은 피부가 막 좋아지거든요. 만성 피로, 피로감도 상당히 줄어듭니다. 너무나 유익한 효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최고의 아침 식사로 과일 식사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일 속에 이 과당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누명을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연의 과당과 또 합성 가공한 과당은 굉장한 차이가 있죠.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과당은 중성지방을 합성해서 간에 중성지방 수치를 올린다. 지방간을 만든다. 고지혈증의 원인이다. 남아도는 당분들은 몸에 쌓일 수가 있습니다. 지방간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고지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 중에 또는 식사 후에 또 먹게 되는 과일이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식사로 과일을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식사로 할 때는 우리 몸에 잉여되는 과당이 아니기 때문에 간에서 바로 사용됩니다. 마라톤 선수들 또는 이제 운동 선수들이 잠깐 쉬는 시간에 바나나를 먹잖아요. 그렇게 과일을 먹는 이유가 에너지원으로 빠르게 전환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과일 속에는 수분과 함께 식이섬유가 같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혈당이 상승하지만 정제 탄수화물이나 합성 액상 과당을 먹었을 때의 혈당 스파이크와는 다른 패턴을 가지게 됩니다. 당뇨를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되는 식사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과일 식사를 해서 잠깐은 오르는 것 같은데 점점 몸에 힘이 생기고 체력이 좋아지고 장기적으로는 혈당이 떨어지는 패턴을 보인다라고 말씀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당뇨병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당뇨라는 것은 하나의 당이 요로 빠져나가는 증상이다. 이 증상은 가역적으로 다시 췌장의 건강이 회복되면 이 당뇨의 증상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과감하게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사혁명이라는 책에서 당뇨라는 챕터를 꼭 다루고 싶었던 이유는 우리나라 현대인들의 이 당뇨 전 단계와 당뇨 인구가 50%를 넘을 정도로 너무나 많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 심각성을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서 요즘 혈당도 관리하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증상을 완화하는 관리는 하시지만 근본적인 이 해결 방법을 찾지 않으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서 꼭 이 내용을 다루고 싶었습니다. 일단 당뇨라는 것이 생기는 것은 항상 전조 증상을 보입니다. 처음부터 당뇨라는 증상이 심각하게 커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의 몸은
몸은 병에 걸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말을 정말 자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고 또 책을 읽고 그대로 실천하신 분들은 다시 많은 증상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심지어 암이라는 큰 병조차 사라지고 또 관해가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일단 당뇨라는 것부터 좀 전조 증상 그리고 왜 생기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뇨가 생기기 전에 처음부터 인슐린이 막 나오지 않는 그런 심각한 이 인슐린이 안 나오는 당뇨로 가시는 분은 별로 없으세요. 먼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단계를 겪습니다. 당을 우리 몸의 세포 곳곳으로 운반해 주는 것이 인슐린인데 인슐린이 저항을 한다. 잘 기능을 하지 못한다 라는 뜻에서 저항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인슐린이 저항성을 갖게 되는 이유는 우리 몸에서 너무나 자주 또 너무나 많이 인슐린을 필요로 하는 식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많이 먹으면 그렇습니다. 췌장이라는 장기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췌장의 베타세포라는 이름을 가진 세포에서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너무나 많이 먹게 되면 췌장이라는 장기가 서서히 지치게 됩니다. 지치다 보니 췌장의 베타세포,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도 점점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겠죠. 췌장은 지치게 되고 또 인슐린의 저항성도 잘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소식을 하더라도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는 습관을 갖게 되면 또 췌장의 베타세포가 인슐린의 분비를 서서히 하지 못하게 되고 또 저항성을 갖게 됩니다.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한다면 정제된 쌀과 정제된 밀가루로 만들어지는 밥이나 빵이나 면 종류의 음식 그리고 떡 같은 음식을 뜻합니다. 일단 섬유질이 파괴되어 있는 정제 탄수화물은 순식간에 혈당을 급상승시키기 때문에 이 혈당을 내리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또 자극하게 되죠. 역시 인슐린 저항성과 당뇨 전 단계가 오게 됩니다. 음식 중에는 자연의 음식이면서 혈당을 올리는 과일 같은 음식도 있거든요. 자연의 음식들은 혈당을 올리나 췌장의 건강에는 무리를 주지 않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비상식적이라 생각할 수 있는 과일 섭취를 권합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고당도 과일을 권하지는 않고요. 사과나 키위나 오렌지 같은 저당도 과일을 권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드셨을 때 많은 분들이 사실 당 수치가 떨어지고 췌장이 튼튼해지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당뇨가 병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시 가역적으로 세포의 기능이 좋아지고 췌장의 기능이 좋아지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당뇨가 있다라면 일단 무조건적인 혈당을 내리는 것, 또 혈당을 내리는 인위적인 약물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자연의 음식으로 췌장의 건강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을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효소라는 것은 영어로는 이제 엔자임이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이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촉매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효소 하면은 뭔가 효소 식품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이미 생명체는 효소 반응으로 그 생명 활동을 유지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몸속에서 아주 다양한 이 효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효소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소화효소, 대사효소, 또 잠재효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화효소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아밀라아제,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프로테아제, 지방을 소화시키는 리파아제. 우리 몸은 이 소화효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동맥 하나의 활동에도 약 70여 가지의 이 효소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혈액순환을 돕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백혈구라는 이 면역세포 안에도 다양한 효소들이 있는 상태에서 생명활동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DNA라고 하는 우리 유전자 알고 있죠? DNA즈라는 것도 역시 효소입니다. 이렇게 신진대사를 위해서 반드시 이 효소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 잠재효소라는 것이 있는데요. 인체가 어떤 효소의 원형을 가지고 있어서
필요한 만큼 소화효소로 만들어내고 대사효소로 만들어내는데 그 나머지 마치 통장의 잔고처럼 모든 효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효소의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효소가 많은 몸과 효소가 적은 몸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 어린이와 노인을 생각하면 됩니다. 아기들 보면 침을 줄줄 흘리잖아요. 바로 이 침이 아밀라제가 들어있는 효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침도 잘 안 나온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는 병이 깊은 환자들은 침도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은 효소량이 충분한 몸이 될수록 건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중년 이후에 노년으로 갈수록 효소가 많은 몸을 만드는 것이 다양한 신진대사와 또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일본에서 결핵 환자 그리고 당뇨 환자들의 효소의 정도를 측정했더니 일반인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뇨 환자들은 일단 소화를 시켰을 때 탄수화물 대사에 있어서 췌장의 기능이 현재 약해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통해서도 충분한 효소를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식사가 계속 가열된 음식만 먹는다. 살아있는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는 전혀 먹지 않고 늘 끓인 음식, 조리한 음식, 여러 가공식품만 먹는다. 그러면 인체가 음식에 있는 효소가 없다 보니 몸에서 계속 효소를 만들어서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효소가 점점 고갈되는 패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고혈압이든 당뇨든 어떤 질병의 상태에서는 일단 음식을 통해서 효소를 공급해 줘야 인체 신진대사에 사용하는 대사효소와 잠재 효소의 양을 훨씬 늘려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했던 분 중에 당뇨 혈당 수치 400에서 석 달 정도 실천을 하셔서 150까지 떨어진 분이 계셨는데요. 과일과 채소, 샐러드 위주로 삼시세끼를 거의 식사를 하셨습니다. 가열한 음식, 지나치게 조리한 한식을 많이 지향하시고 최대한 신선한 음식 위주로 그리고 단호박이나 고구마, 견과류 같은 식사를 통해서도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을 하셨습니다. 국이나 찌개, 여러 익힌 반찬들이 참 많잖아요. 익힌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췌장은 고생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과일, 채소, 단호박이나 또 이런 견과류들을 최대한 많이 섭취할수록 췌장에서 일을 하는 그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효소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또 다른 질병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살아있는 자연식을 최대한 많이 하십시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뇨나 또 여러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병원 갈 일 없는 대사혁명이라는 책에 이제 자세히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많이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췌장에 있는 세포들이 자꾸 죽어가면서 인슐린이 그만큼 못 나와주니까 혈당이 쫙 올라가면서 당뇨로 진단을 받게 되는 거죠. 약이 자꾸 늘어나게 되고 목숨을 위협하는 합병증이 생기겠죠. 아직 우리나라의 정식 명칭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당뇨 정상화 이런 표현을 쓰고 있긴 한데 당뇨 환자가 당뇨약 없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이 되더라. 쉽게 말씀드리면 당뇨가 오면 무조건 그 즉시로 IA 5.0 정상 수준 가는 부분도 거의 70% 가까이 성공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당뇨가 이제 어떤 병인지를 좀 정확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뇨라고 하면 이 혈당이 높은 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결과적인 얘기고요. 실제로 이제 당뇨란 병은 췌장이라는 장기가 우리 몸에 있어요. 그래서 췌장에서도 이제 베타세포라는 세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인슐린을 만듭니다. 근데 이 당뇨란 병은 이 췌장에 있는 이 베타세포가 점점 죽어가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베타세포가 죽느냐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자가면역 질환이죠. 외부에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왔을 때 공격하는 항체라는 게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좀 오해를 합니다. 이게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가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세포인데 실수로 얘네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자가면역 질환으로 베타세포들이 싸그리 죽어버리는 게 뭐냐면 1형 당뇨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많이 앓고 있는 대부분의 유병률을 차지하는 2형 당뇨 같은 경우는 인슐린 저항이 생겨서 이 베타세포들이 죽어갑니다. 이 얘기는 이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은 내장 지방이 생기면 인슐린 저항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슐린 저항이 생겨서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슐린이 10개가 나갔는데 저항이 생겨서 5개밖에 작동을 못해요.
그러면 인슐린이 다 작동을 못하니까 혈당이 오르겠죠. 그럼 우리 몸에서는 이 혈당이 자꾸 오른 상태를 가만두고 보지는 않습니다.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서 일정한 값으로 혈당을 유지하려고 하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5개밖에 작동을 못하니까 양을 2배로 늘립니다. 그럼 10개 만들던 거를 이제 20개를 만들고, 그래도 안 되면 30개, 그래도 안 되면 40개, 50개 막 이렇게 양을 늘려요. 그래서 인슐린을 무리하게 많이 만들어냅니다. 근데 혹시 PD님 일주일에 근무를 몇 시간이나 하시나요? 하루에 9시간 정도를 하세요. 45시간 정도를 하시는데 뭔가 일이 질척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일을 하루에 9시간이라 18시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주 7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망가죠. 그러니까 피디님이 이제 도망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가거나 도망을 못 가면 이제 결국에는 과로로 쓰러져 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우리 몸의 이제 췌장은 또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과로를 하는데 도망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버팁니다. 그래서 10개 만드는 거를 막 50개, 100개 만들어도 꾸역꾸역 버티는데,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제 과로사하게 되는 거죠. 점점 인슐린 만들던 베타세포들이 하나씩 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슐린을 만들 수 있는 양이 점점 줄겠죠. 그러면 이제 혈당이 쫙 올라가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물량으로 어떻게 커버를 해서 많이 안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당뇨 전 단계죠. 이제는 췌장이 있는 세포들이 자꾸 죽어가면서 인슐린이 그만큼 못 나와주니까 혈당이 쫙 올라가면서 당뇨로 진단을 받게 되는 거죠. 더 문제는 진단받은 이후에도 이 인슐린 만든 세포들은 자꾸 죽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포가 죽어서 인슐린이 덜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약을 하나 더 늘려야 커버가 되겠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3개로 늘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인슐린이 더 이상 잘 안 나온다. 외부에서 인슐린을 넣어줘야 되겠죠. 이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는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합병증이 생기겠죠. 목숨을 위협하는 대혈관 합병증이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이 소혈관 합병증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약이 자꾸 늘어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인슐린을 외부에서 공급받아야 되는, 인슐린 주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일단 제가 환자분들, 저희 치료받는 환자분들께도 생활 패턴을 짜드리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이겁니다. 뭐냐면 저녁 시간, 주무시기 4시간 전에 저녁 식사를 맞춰 주시고, 그다음에 다음날 12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를 해주시도록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식사 중간중간 음식물 섭취하는 거를 이제 정해진 식사 시간에만 음식물 섭취를 하시도록 안내를 드려요. 예를 들어 하루 식사 2번이면 2번, 또는 3번이면 3번만 음식물 섭취를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음식물 섭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저는 하루에 밥을 2번밖에 안 먹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이분이 아침밥 먹고 중간에 좀 술 취해서 과자 한 번 먹고, 그 다음에 점심 드시면서 조금 있으니까 좀 심심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입이 좀 허전하니까 아이스크림 먹고, 그리고 저녁 먹고, 이러면 우리 몸에 있는 췌장은 엄청난 부담을 받게 됩니다. 왜냐면 이게 밥 양이 적든 많든 간에 일단 췌장은 인슐린을 내보내야 되거든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3번만 일해야 될 거를 7번 일을 시키는 셈이 되니까 췌장이 엄청 피곤해지겠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췌장을 덜 괴롭히자 해서 정해진 식사 시간 이외에는 음식물 섭취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주무시기 4시간 전에 맞춰주자. 그리고 다음날 아침까지 12시간은 공복을 유지를 해주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당연히 혈당 조절에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거를 실제로 실행에 옮기고 꾸준히 지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내고 이것저것 다 지켜서 하시려고 하면은 이걸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만, 내가 예를 들어 100점이라면 할 수 있는 80점으로 꾸준히 지속하는 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당뇨병 관리를 뭐 하루 이틀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평생을 가져갈 거기 때문에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80점 세팅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세팅대로 평생을 지속하실 수 있는 것,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당뇨약이 들지 않고 합병증 위험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이제 리버스 다이비티스 또는 이제 리미션 오브 다이비티스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고요. 아직 우리나라의 정식 명칭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당뇨 정상화 이런 표현을 쓰고 있긴 한데, 당뇨 환자가 당뇨약 없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이 되더라 이런 보고들은 많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서 결과가 나온 게 바로 2018년도에 있는 다이렉트라는 연구인데요. 이 연구에서 이제 어떻게 실험을 설계했냐면 당뇨 발병한 지 6년 이내에 당뇨 환자분들을 무작위로 모읍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A, B 두 그룹으로 나눠요. 그리고 이제 한 그룹은 당뇨약만 먹고 그냥 결과를 본 거고, 다른 한 그룹은 이제 식단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운동도 시키면서 체중 감량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경과를 봤더니 이 당뇨약만 먹은 그룹은 인슐린 분비나 이런 거에 별다른 변화가 없어요. 체중 감량을 한 그룹은 전반적으로 간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 혈압, 비만도 등등이 많이 개선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에 덧붙여서 일부 사람들에서는 인슐린 분비가 회복이 되는 게 관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팀에서 이 그룹을 나눠서 다시 비교를 합니다. 체중 감량을 시킨 그룹을 다시 나누어서 인슐린 분비가 회복이 되는 그룹, 그렇지 않은 그룹을 나눠서 봤더니 인종, 연령, 체중, 성별, 기타 등등 다른 조건들은 거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뭐만 유일하게 차이가 났냐면 바로 당뇨 유병 기간.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회복된 그룹은 평균 당뇨 유병 기간이 2.7년, 3년 안쪽이죠. 그다음에 회복되지 않은 그룹은 평균 4.3년, 4년이 좀 넘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차이를 모두 무시하고 당뇨 유병 기간이 빠를수록 약 3년 이내일수록 요 초기 인슐린 분비가 회복이 될 수 있더라. 이게 이제 밝혀진 연구죠. 그래서 당시에 이 연구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왜냐면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죠. 당뇨는 계속 비가역적으로 췌장이 망가지는 질환인데 이게 회복이 된다. 굉장히 유명하고 파장을 일으켰던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특히 내분비내과 선생님들은 이걸 연구를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죠. 그럴 정도로 굉장히 파급력이 있었던 연구입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을 줄여서 인슐린 저항을 줄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이 이형 당뇨를 이제 발생시키는 핵심 키가 되는 거니까 체중을 줄여줘서 겉으로 보긴 체중을 줄여주는 거고 실제로는 이제 인슐린 저항을 줄여주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당뇨가 오면 무조건 그 즉시로 뱃살을 줄여라. 그러면 인슐린 분비가 회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3년 넘어가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체중을 감량하는 것 이외에 하나를 더 신경 써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바로 췌장의 피지컬. 이 연구는 이제 서양인들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인데 이 친구들은 췌장이 크고 탄탄합니다. 그래서 살만 빼줘도 체중만 줄여줘도 인슐린 분비가 잘 살아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 연구인데 복부 CT를 찍어서 췌장의 크기랑 조직의 친밀도 요거를 이제 비교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사람은 췌장 사이즈도 서양인에 비해서 작고 조직도 좀 성기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췌장 안에서도 베타세포 숫자가 그만큼 적다라는 얘기죠. 크기도 적은데 베타세포의 밀도도 적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베타세포 양이 적으니까 서양 친구들은 한 10% 죽어나가도 충분히 작용을 잘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10%가 죽으면 이제 당뇨가 올 정도로 악화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필요한 게 이제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치료를 할 때는 DMR이라는 당뇨 한약 처방도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TLC라고 하는데요. 췌장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췌장이 부담을 덜 받을 수 있는 식생활 습관을 만들어 드려서 췌장이 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서양 친구들 못지않게 우리나라 당뇨 환자분들도 인슐린 분비가 살아나면서 정상화되는 비율이 많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사용하는 DMR 처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실험적인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 연구를 접하고 나서 환자분들에게 바로 적용을 시켜봤는데 조금 경과가 잘 나오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경과가 좋게 나오는 경우에 약제 처방 조합을 봤더니 좀 일부 겹치는 이런 조합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그러면 공통되는 부분을 활용을 해보자. 물론 이제 논문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해서 써봤더니 경과가 대부분 잘 나오네. 그래서 조절범위라고 하죠. 6.5 미만이 되면 당뇨 리미션에 성공했다라고 이제 미국 당뇨병학회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줬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율은 거의 95% 이상이 되는 거고요. 아예 5.6 정상치로 가는 부분도 거의 70% 가까이 성공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요 DMR 처방은 이제 췌장이 조금 기능이 회복이 되고 쉴 수 있게 췌장의 부담이 덜 가도록 도와주는 처방이고요. 그래서 우리 몸의 당 대사를 개선해줘서 췌장이 부담을 덜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거고 TLC 식생활 습관도 췌장이 부담을 덜 가질 수 있도록 식사 습관이나 수면 패턴, 그다음에 식사 종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쉽게 생각하면 컨설팅이죠. 이렇게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드립니다. 그래서 이대로 잘 진행을 하시면은 췌장 부담이 덜 가도록 생활 습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당뇨 정상화 가능성을 많이 높일 수 있고요. 조금 이제 재미있는 부분은 실제로 저희 쪽에 치료받는 분들은 당뇨 초반 분들이 아니라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오히려 더 치료를 많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병률 비율로 보면 그렇게 되긴 하죠. 근데 이미 경과도 많이 돼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도 이런 식으로 생활 관리를 해드려서 췌장이 망가지는 거를 막아주고 또는 악화되는 속도를 늦춰드리니까 혈당이 많이 개선이 되고 당뇨약도 줄일 수 있고 이런 좋은 결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당활수소가 이제 중요한 이유는 이 검사가 좀 특이합니다. 특히
특히 뭐 혈액 검사를 예를 들면은 요 체열한 순간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공복에 측정을 하면 그 순간의 값이고, 밥을 먹고 내가 10분 뒤에 있으면 그 순간의 값, 1시간이 지났으면 그 순간의 값인데, 이 당화혈색소라는 건 특이하게도 한 2, 3개월 정도의 평균 혈당 값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당이 어떻게 조절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보기 굉장히 좋은 지표가 되고 있죠. 그래서 표준 지표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평균 혈당 값을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과일청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냐면 우리가 과일청 만들 때 어떻게 하죠? 과일 넣고 설탕을 잔뜩 넣으면 이제 과일이 뭐 쭈글쭈글해지면서 뭔가 이렇게 좀 형질이 변하게 되는데, 이거랑 똑같습니다. 뭐냐면 우리 몸의 혈관에 당이 많이 있으면 이 혈관에 있는 적혈구라는 게 있죠. 우리 몸에 피가 빨개 보이는 건 이 적혈구 때문인데, 이 적혈구에 늘러 붙습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적혈구가 좀 찌글러지거나 쭈글쭈글해져요. 그러면은 당화혈색소라는 건 뭐냐면, 전체 적혈구가 만약에 100개라면 그 중에 몇 개가 이렇게 찌그러져 있느냐, 당화되어 있느냐, 당이 늘러붙어 있느냐, 요거를 카운트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당화혈색소가 5다 그러면 적혈구 100개 중에 5개가 이렇게 조금 당화되어 있구나, 찌그러져 있구나 이 얘기고, 당화혈색소가 7이다 얘기는 뭐냐면 100개 중에 7개가 이런 식으로 찌그러져 있다, 당이 늘러붙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관에 당이 많을수록 적혈구에 당이 많이 늘러붙을 테니까 요것들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보는 검사죠. 근데 요 적혈구가 수명이 있어요. 한 번 이 찌그러진 적혈구들이 다시 업하게 되고 생성되는 시간,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요 당화혈색소라는 거는 한 2, 3개월간의 평균 값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복혈당이나 식후혈당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기적으로는 당뇨 환자분들이면 한 3개월 정도에 한 번 정도는 꼭 당화혈색소를 확인하셔서 나의 지금 평균 혈당이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보시면 좋습니다.